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made a deal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that gives us money the likes of which nobody's ever seen before.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에 대해 의견을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경제 연설을 위해 아이오와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짧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관세 협상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장 살펴봤고요. 백악관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재인상의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가 짧은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이 백악관 관계자는 간단한 현실은 한국이 관세 인하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는데 한국 측은 협상에서 자신들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약 505조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러나 관세 재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 하원 공화당 측에선 이번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서 쿠팡을 언급했다고요? 네, 미 연방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SNS X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문과 함께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썼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었죠. 당시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The recent actions taken by Korea is meant to squeeze American firms out of the Korean market. And does it raise national security concerns? 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 등 미국 기업의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관련 발언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네, 앞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건 쿠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에 분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른바 온풀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가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협상 전술일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 방미에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는 등 관세 협상 라인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 측은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관련 내용들 포함한 경제 현안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했는데 25%로 상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포고문도 서명을 해야 되고 연방관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적 권한이 과연 있느냐 대통령한테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됐던 상호관세 근거가 됐던 IEPA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헌 여부가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로 자동차 관세를 올리려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여기에도 법적 권한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상 시점을 못 박지 않음으로써 일단은 한국과의 협상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실제로 발효할 일자를 갖다가 못 박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일단은 뭐 위헌 소송도 진행되는 와중에 이것을 갖다가 발효를 했다가 다시 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무엇보다도 우리하고 미국 간의 대미 투자 관련된 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추가로 진행해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발효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압박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미 투자 특별법에 네.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부터 매년 200억 달러씩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이것에 대한 불만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뭐 요인이 될 것은 최근 정부에서 뭐 쿠팡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거, 국회와 정부에서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플랫폼법을 갖다가 제정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것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좀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이라는 것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게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 팩트시트에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배경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오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 관세 인상 질문에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삿바 싸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만 봐도 실제로 이 관세 인상을 발효하기보다는 이것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이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이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 2월 중으로 처리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2월에 처리를 해도 3개월 뒤에 발효가 되면 벌써 5월 달이 되고요, 올해. 5월 달이 된 다음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을 하고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논의를 하면 과연 올해 안에 200억 달러의 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속도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그 다음에 쿠팡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
장벽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 대한 제재에 대한 발언이 미 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단순히 미국에서 원하는 게 투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전체 전반적인 어떤 정치 내정에 대한 또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표출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출을 대부분 달성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쿠팡에 대해서 뭐 계속 최고 경영자를 출석하라고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겠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뭐 의지를 표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뭐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쿠팡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치가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갖다가 낮추라고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간의 회담에서도 쿠팡 사태를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2주 전에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여러 주무 장관들에게 서한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런 약속들을 실제 정책으로 옮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미국이 2주 전에 경고성 서한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전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식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한국에서 뭐 대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서한은 그것과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로 2주 전에 서한도 발송했고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언급을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쿠팡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하기 위한 논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좀 조치를 낮추던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긴급 대응을 하느라. 자, 관세 합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봐도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미국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점인데 실제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를 위한 공사와 기금을 설립하는 이런 절차, 그다음에 투자처를 직접 미국과 논의를 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단순히 공허한 약속만 한다고 해서 미국이 관세 인상 압박을 갖다가 되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25%의 관세가 현실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는 사실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대기업은 여러 가지 관세 인상에 대해서 일부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만 자동차 부품을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큰 타격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여지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업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세를 인상할지 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새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이라든지 고용 결정을 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규모를 줄이거나 한 발 뺄 그럴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관세 쇼크 이후에 증시가 좀 불안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보니까 5,000피, 1,000스닥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예, 배경은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그 법적인 정당성 여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인상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이 조치를 갖다가 실행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뭐 과거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건 시행하지 않고 발을 빼잖아요. 그래서 타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관세 인상이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 산업에 대해서 발전을 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업 위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 시장보다는 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외환 시장인데 네.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이것이 역시 외환 시장에서 뭔가 달러로 이 자금이 이동한다, 달러 자금이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시장, 외환 시장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또다시 부동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6.27 대책부터 해서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어떻게든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그런 절실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98% 올랐는데요. 이것이 2006년 이후 최고로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3주 내내 전주 대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한 폭이 커지고 있는데 1월 셋째 주는 0.29% 상승해서 11호 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6월 지방선거 전에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필요해서 이런 강한 메시지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사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갖다가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자신의 집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마땅히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팔 사람들은 팔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증여를 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미 팔기는 어려워서 이미 사전에 증여나 뭐 매매 같은 걸로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사실 5월 9일 이전에 소폭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진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크게 안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을 판다고 해도 사실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장 컸던 서울의 핵심지부터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곽지부터 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조치가 뭐 강남 3구 같은 핵심지 집값을 안정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상승한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수도권 지역 이런 곳의 집값을 오히려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공급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현장 다수가 지금 대출을 너무 조이다 보니까 이주비를 마련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6.27 대책부터 해서 11호 대책까지 1년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이죠. LTV 비율을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담보인정비율 0%,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한도가 6억 원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주를 해야지만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서 이 재건축 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영향을 받는 곳이 66곳이
것인데 약 5만 6천 호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대출 규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사안들을 좀 잘 검토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꼼수 사퇴 논란 속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 김 시의원이 사직서를 냈지만 사퇴와 제명은 엄연히 다른 만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연 겁니다. 윤리특위는 모두 15명인데 1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9명, 민주당은 3명이 참여했습니다. 징계 요구안에는 공천헌금과 직권남용, 당원 위장 전입 등 5개 비위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체화됐고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까지 자백한 점이 징계 결정에 고려됐습니다. 김 시의원 불출석으로 별도 소명 절차가 없었지만 이미 나온 혐의만으로 제명에 이견이 없었던 겁니다.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으로 이제는 본회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만큼 이때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족회사 논란 등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김명기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던 SNS 게시물을 돌연 비공개했습니다.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서 가렸을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첫 소환 조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비위 의혹을 폭로해온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입장을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자신과 가족을 조롱해온 사실을 알게 돼 직권 면직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며 전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첨부했고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의원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이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게시물을 삭제한 건 아니라며 의도치 않게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 비공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 캡처 취득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데 전 보좌진 측 입장은 다릅니다. 전 보좌진 A씨는 YTN에 지난 2024년 12월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몰래 조회하고 반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새로 산 휴대전화 설정을 도와달라며 의원실에서 3시간가량 머물렀는데 이 과정에서 막내 보좌진이 다른 업무로 정신없는 틈을 타 대화방 내용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A씨 등은 김 의원 부부가 텔레그램 대화를 불법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당시 막내 보좌진은 이 씨에게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거나 대화 내용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병기 의원이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가린 것을 두고 첫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좌진들이 사전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유출을 포함해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개. 경찰은 일단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며 첫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경찰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가장 주목을 받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이른바 V제로 김건희 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접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전해드릴 때마다 참 많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혐의, 첫 선고의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재판 그리고 이 수사 과정이 이어왔는데요. 과연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통일교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끝까지 이제 수령에 대해서 부인을 했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 그 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는지 그에 대한 이 판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이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온 건데 이거 말고도 재판을 받거나 선고가 또 추가로 나올 혐의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디올박 수수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추가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어떤 이 선거 과정에서 개입한 부분이 있나 어떤 이 정권에 관련해서 이 김건희 여사 역시도 개입한 부분이 있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제 2차 특검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추가 기소는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판에 오늘 선고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특검이 15년을 구형을 하고요. 그리고 벌금과 추징 금액 이런 것들도 구형을 했습니다. 15년 구형. 이런 비슷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구형량이 어떻습니까? 구형량이 상당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각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징역 15년이 나올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 영부인이라는 사실상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직자에 준하는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죄질이 좋지 못한 측면이 충분히 감안된 구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별도로 4년이 선고되었고 기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알선수재 혐의에 11년이 지금 구형된 상태여서 총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양형 기준 같은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다소 높게 구형된 부분은 맞다라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후에 반성하지 않는 부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감안하자면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했던 구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서는 조금 강하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형량이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사실 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입증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자본시장을 교란해서 실제로 부당 거래로 어느 정도 액수를 이득을 보았는지 그 부분의 특정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 김건희 씨 외에 다른 이제 주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대부분 집행유예형 정도가 내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가담한 부분, 그러니까 일명 전주라고 하죠. 계좌라던가 자금을 빌려주고 이 계좌가 실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유죄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주가 조작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는가 그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특검 측에서는 8억 원 이상을 김건희 여사가 이득액으로 부당하게 취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이득을 본 액수,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얻은 그 이득액을 어느 정도로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네. 실제로 선고되는 그 형량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서는 구형이 좀 셌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과 여러 가지 입증이 된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왔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이번 특검 입장에서는 큰 성과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예.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재수사가 단행되었고요. 추가로 이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 등이 공개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일명 이 주가 조작 세력의 지시에 따라서 이 매수 시점을 결정했다는 부분, 이 증권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주가 조작에 가담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예. 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약정한 부분도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걸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약정했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져서 예. 이번에는 이 주가 조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놓쳤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명태균 씨에게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이거는 법적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무상 여론조사라는 부분을 네.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과 다름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구체적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대가를 지불함 없이 그러니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았다면 네. 이 자체가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에 준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대가를 가지고 수수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 같은 부분은 이제 문자 메시지라든가 기록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계열사로부터 무상으로 뭔가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도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김건희 씨만이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은 혐의입니다. 결국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 동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표를 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3월부터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해당 재판의 결과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내용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혐의로 가볼까요? 다음 혐의는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금품 수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명 이 샤넬백 수수 문제입니다. 이 샤넬백을 받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다른 샤넬백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사정 등이 확인이 된 건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진술 번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갔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당초에는 샤넬백 수수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받은 적 없다고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 해당 매장의 직원이 실제로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이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면서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송배 씨의 진술 번복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당초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행정관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가 네. 추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 맞다라는 번복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은 사실상 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될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이 샤넬백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이 통일교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중간에 조율을 하면서 금품을 예. 수수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쟁점은요. 일명 이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예. 상당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라프 목걸이. 그렇죠. 이 해당 제품의 목걸이가 문제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끝까지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진술 등을 통해서 그라프 목걸이 역시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입증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가액, 수수 가액은 충분히 차이가 있고 알선수재, 지금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 예. 관련해서 액수도 상당하고 실제로 수수 그리고 중간에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더해져서 이 부분도 선고에 있어서 충분히 양형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두 개는 무슨 차이입니까? 뇌물죄는 공무원이 범하는 네. 죄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특검에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후에 뭐 2차 특검 과정에서 추가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알선수재가 적용이 되어서 네. 공무원의 지위에 속하는 부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중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착복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니까요. 자, 일단은 김건희 씨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일단 최후 진술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예. 국민들에게 크게 송구하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말에 덧붙여서 다만 특검 측의 주장은 다툴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뭐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볼 수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 그리고 앞으로도 항소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 꼭 유리하게 참작되기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뭐 DNA 대조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펴면서 예. 결코 수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선고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될지도 좀 지켜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은 인정하되 사과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인을 하고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일단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대 대선 때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허위 경력 의혹, 그러니까 경력을 부풀렸다라는 예. 부분 때문에 당선 전에도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이미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디올백 수수 논란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이 영부인이라는 지위에서 이 지인이 가져온 선물이라는 뭐 주장이 있었지만 이 디올백을 받은 부분이 영상으로도 공개가 되었기 네.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예. 어떤 청탁의 대가,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물품을 수령했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연이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른 여러 가지 논란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사실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중계가 되게 되는데요. 공직자가 아닌 사실상 민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가 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제 그 부분도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중계는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YTN 시청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 접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유죄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샤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전에는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으나 이미 추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고 특히 증권회사 직원과의 그 내용은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로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는 다른 가담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낮다고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수령하였다라는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툴 측면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유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 모든 혐의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각각의 혐의가 결국 더해지게 된다면은 지금 특검 측이 구형한 이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겠으나 10년 정도 그 이상의 중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는 이런 어떤 진풍경 같은 것도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끝으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심 선고도 나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시 10분에 있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3시, 4시에 각각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통일교의 금품, 통일교와 관련된 현황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였는가, 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1억 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부분이 문제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모두 다 지금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이 혐의가 입증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좀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법원에 하루 종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한 전망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날이 더 추워졌나 보네요. 네, 올겨울 들어 가장 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위의 기세는 오늘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9.3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간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게 춥기만 한 게 아니라 건조하기까지 한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보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강원도 횡선 둔내면으로 기온이 영하 19도에 달하고 있고요. 철원은 영하 16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영하 9.3도, 대전 영하 9도, 광주 영하 5.4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에 그치며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과 동파 사고 등 한파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월 2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특보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